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3고의 악재 속에서 지난 1분기에는 1.3% 깜짝 성장을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내수 경기 부진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며 줄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또 그거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일 텐데요.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남은 3년은 경제정책 방향키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도 명예교수, 또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당선인, KDI 김미로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포부를 밝혔는지 먼저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 뇌리에 남는군요. 도약과 성장.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경제정책 평가부터 하고 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점수를 매기신다면 어떻게들 평가를 하시는지부터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게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학점으로 주시겠습니까? 점수로 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A, B, C, D로 매길 수도 있고, 네. 또 한 방법이 있어요. 예. 패스, 난 패스, 예. 통과, 비통과. 저는 일단 2년이라서 구체적인 점수를 매기기는 좀 어렵고, 뭐 괜찮은 부분도 보이지만 조금 이따 지적하겠지만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현재로서는 패스, 난 패스, 통과, 비통과를 이걸 평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시점에 있고 굳이 네. 주라고 하면 네. 아슬아슬하게 일단 통과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 일단 이렇게 말하고 네. 나중에 왜 그러면 그 점수가 후하지 않은가에 네.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네, 우리 신세동 교수님께서는 현재까지는 패스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당선인께서는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인 평가보다는 국민들께서 내리신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번 총선 민의를 통해서 지난 현 정부의 지난 2년간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좀 준엄한 평가를 좀 내리셨다, 저는 이렇게 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경제적인 성과를 본다면요. 네. 이 정부가 오롯이 책임지는 작년도죠. 2023년도 경제 실적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4%, 이제 네. 역대급으로 저성장이죠. 특히나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1.9%를 달성했고 25년 만에 이제 성장률 역전이 조금 일어났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고통이 지금 2년 이래 지금 계속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돈벌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취업자 수 증가가 좀 둔화가 좀 되고 있고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지금 작년에는 마이너스 상태가 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6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이제 고통이 좀 말이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 600만 그 자영업자의 76%가 그 올 소득이 250만 원 정 이하거든요.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은 한 60% 넘는 숫자들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2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매출이나 소득이 좀 줄었다. 그리고 향후 3년 내에 폐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분들이 약 40%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렇게 민생이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정부가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 개혁도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교육, 노동, 의료 개혁 등이 지금 보면은 명확한 어떠한 명분 또 그리고 치밀한 전략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이 좀 부족한 관계로 국민적 저항과 또 하면서 저항이 일어나면서 지금 추진 동력이 좀 상실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적이 좀 불량하다.
저는 불량하다. 그렇게, 예,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량하다. 학점으로 따지면 C 정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은혜 연구원님, 네, 네. 점수 주셔야 됩니다. 피하지 마시고요. 네. 이게 뭐 사실 저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힘든데 네. 국가 경제 정책 전반을 평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좀 어렵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평가에 앞서서 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평가할 때 우리가 어느 범위를 봐야 되는가 이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하면 크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두 축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네. 근데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만 현실에서는 이걸 많이 좀 섞어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를 살펴보아도 네. 문재인 정부의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평가하는 부분들도 꽤 있는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세수 정책, 그러니까 이제 세금 정책의 일부 변화나 임대차 3법 같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도 일부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은 아마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 그것이 이제 자산 가격을 키우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온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통령이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좀 제외하고 평가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외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제 내수가 부진하다고 관련돼서 좀 안 좋은 평가들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고금리 정책, 우리가 지금 고물가를 목도하고 있고 이 고물가를 정책 목표 수준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파급되는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꽤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관여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적당히 발라내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목도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저출생 고령화가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서부터 파급되는 것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 그리고 뭐 향후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재정 수지 악화의 문제 또 요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연금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파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관련 문제 인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관련된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뭐 아직 정책의 시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관련돼서 정책들을 내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 그 재정,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가 정부가 방만한 재정을 펼치지 않아도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재정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여태까지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면과 아쉬운 면이 동시에 존재해서 굳이 점수를 주자면 한 85점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5점. 네, 85점. 상당히 네. 여기 세 분들 중에서는 가장 높게 주신 점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정책의 기조가 기본적으로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 민간 주도의 성장으로의 복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실질 GDP가 얼마나 성장했냐 4.3% 성장을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민간 주도 성장으로 복귀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윤 정부가 내세운 민간 중심의 어떤 성장 정책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그 제가 아까 왜 비통과가 아니라 통과로 결정을 했냐 하면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성장률이 4.3이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2년 동안 성장률이 4.8이에요. 4.8과 4.3을 비교하면 4.3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일단은 패스로 주자.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4.3% 2년 성장을 들여다보니까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거의 4% 이상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빼면 2년 동안 성장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도 안 한 것 같이 보이는 중에서도 절반의 정도의 업종에서는 2년 동안 성장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죠.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 아들이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요. 네. 근데 나머지 9명은 전부 다 돈을 못 벌고 빚을 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4% 성장을 했어요. 아, 이거 잘했다 자랑할 수 있는가? 가장이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가장이라고 하면 잘 나가는 거는 잘 나가는 거대로 두되 못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지금 빠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 아까 시장주의 좋은데요. 제가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시장은요, 대기업 시장이에요. 반도체, 자동차 이 부분만 대한민국의 기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돌보지를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취임사 보셨죠? 양극화 굉장히 큰 문제다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양극화를 뭐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주체 중에서도 잘 나가는 양극화 이 부분과 못 나가는 부분의 양극화가 너무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언급이 없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가 이 부분을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임기 끝에 평가할 때는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저는 그 부분에 제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2년간 4.3% 성장을 했다면 이걸 절반으로 나누면 2% 이상이잖아요. 네네. 우리 잠재 성장률이 2%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평점 이상은 한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성적은 매우 안 좋았고 이제 금년 1, 4분기가 지금 1.3% 포인트, 네, 1.3%. 1.3%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등을 이뤘고 이게 지속될 거다라는 건데요. 과연 이게 이제 깜짝 성장이 반짝 성장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지속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어봐야 할 대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좀 어떤 생각이 겁니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게 전 분기 대비 1.3이거든요. 네. 지난 분기가 0.6% 이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저성장이었죠. 그에 따른 이제 기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성장은 반도체라는 단일 업종의 수출 증가에 이게 의존하고 있다. 굉장히 취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세계 시장이 회복세로 진입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장에 있어서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급반등이 좀 올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지금 수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중동 정세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또 미국 대선이라는 또 어떤 정치 변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수출 환경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수출에 의존하는 이러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기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GDP 성장, 1, 4분기 GDP 성장률 외에 다른 좀 지표도 좀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우리 1, 4분기 성장률 안에 내역을 지금 들여다보면은 이제 지출 구성 요소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소비도 있고 수출도 있고 하는데 설비 투자는 지금 마이너스 0.8%예요. 맞습니다. 예. 설비 투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들의 장기 있지 않습니까? 경기 전망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향후의 경기 전망을 좀 낙관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기업인들의 인식이 있다라는 게 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산업과 이제 수출 통계가 3월달 산업활동 지표인데요. 그것을 보면은 전 산업이 생산이 마이너스 2.1%로 꺾였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광공업, 제조업 포함한 광공업이 3.2%가 지금 떨어져 있는 좀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설비 투자만 보면은 3월달이 마이너스 6.6%, 건설이 마이너스 8.7%, 네. 굉장히 크게 이렇게 떨어지고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경기 순환 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향후의 어떤 경기 동향을 이제 사전에 예측하는 건데, 동행 지수 지금도 조금 나빠지고 있고 선행 지수죠. 그래서 건설 수주액이라든가 기계류, 내수, 출하 등과 같은 선행 지수도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의 1, 4분기 통으로 봐서 그래서 전분기에 대해서 이렇게 올랐다는 거지, 지금의 이런 반짝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계속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3%라는 숫자 자체는 굉장히 뭐 서프라이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을 뜯어다 보면 우려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1.3% 성장률 안에 정부 성장률 기여도가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 집행, 그러니까 정부 역할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이뤄낸 성장률이다. 이런 거 보면은
민간 중심의 성장은 1분기에 그래도 보여줬다. 물론 편중돼 있다라고 뭐 지적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지출로 인한 기여도가 0이고 민간 주도 성장을 한 것은 맞는데 다만 이것이 정책 효과냐라고 볼 때는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 두 분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성장은 수출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주도하게 된 원인에는 뭐 외교를 잘해서거나 혹은 수출 주도 정책을 잘 써서인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가장 큰 부분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회복.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상 지금 업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세계 경기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책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시장 상황 변화에 의해서 드라이브된 이제 성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물론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수출 주도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도 이어지면서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실제 성장률과 체감 성장률에는 상당한 또 격차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하느니 이제 이달의 경제 성장률 연간 성장률 전망을 조정할 것 같거든요. 상향할 뜻도 내비쳤고요. 지금 OECD에서 2.6%로 우리나라 올해 연간 성장률 상향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엔 당선인께 먼저. 예, 제가 먼저 그 정부 소비 있잖아요. 네. 정부의 기여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분기 그러니까 지난 4, 4분기에 비해서 1, 4분기 하면 있잖아요. 정부 기여도가 높을 수 없습니다. 통상의 정부 재정이라는 게 연초에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사업 집행, 예산 집행은 2, 4분기 이후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1, 4분기에는 상당 부분 있잖아요. 재정 지출이 크게 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부 기여도를 보려면은 전년 동기 대비로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년 1, 4분기하고 금년 1, 4분기를 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수치가 달라집니다. 민간 기여도와 정부 기여도가 0.7 정도로 비슷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네. 예, 감안을 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드렸던 이제 올해 연간 성장률 그러니까 하반기를 좀 내다봐야 돼가지고요, 교수님. 지금 OECD는 2.6%로 올렸고 한은도 아마 올릴 것 같은데 2% 중반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는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1분기가 아까 전기비로 1.3이거든요. 네. 근데 전기비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전년 동기비로 보는데요. 1분기 성장률이 3.4가 나왔어요. 전년 동기비로. 근데 3.4%의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순수출이 3.9예요. 뭐냐? 1분기에 3.4%는 순수출 쪽에서 3.9% 성장을 했고 네. 내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0.4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1분기가 지금 전년 동기비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내수가.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순수출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출이 작년 동기비로 7% 증가했어요. 근데 작년 1분기가 얼마나 안 좋았냐? 작년 1분기가 수출이 거의 증가를 못했어요. 네. 기저효과당. 두 번째는 1분기에 수입이 마이너스 0.8이에요. 전년 동기비로. 네. 통상적으로 수입은 전년 동기비 한 4에서 5% 증가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올 1분기는 수출은 7% 증가하는데 수입이 마이너스 0.8% 줄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성장 효과가 안 되어도 한 2%포인트는 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1분기 3.4% 증가는 이거는 아까 우리 김 박사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반도체 시장이 좋아서 예외적으로 수출이 좋았던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가 수입을 굉장히 안 했어요. 1분기에. 이 두 가지 때문인데 이 상황을 가지고 금년 성장률을 뭐 2.6으로 전망을 한다는 전 OECD나 IMF 자체를 굉장히 폄하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잘못한 게 있긴 있어요. 뭐 성장률을 2.1이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좀 낮게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수정은 하겠죠.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가면
기저 효과가 다 없어질 것이고 하반기에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성장률을 뭐 수정은 하세요. OECD나 IMF처럼 뭐 하는 김에 한 3% 하시죠. 근데 그게 우리 경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수치다. 왜? 지금 내수가 지금 4년째 지금 4% 민간 소비가 2%, 1% 그리고 0.9%로 지금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실상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나쁜 가운데 수출이 조금 살아나긴 하지만 다른 부분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뭐 성장률을 막 상향 조정한다 그러면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을 제외한 분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상향 조정 자체를 아마 코웃음 칠걸요. 상황을 몰라도 네. 너무 모른다. 저는 그런 비판을 할 거라고 봐서 뭐 경기가 좋아졌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안 좋은 부분이 얼마나 안 좋은가에 대한 저는 긴급 처방 조치를 하는 정책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 저는 그걸 비판하는 거죠. 네. 이제 자유롭게 말씀들 하시죠. 이제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자유토론 분위기로 가는 거여서 그러니까 2%대 성장률 이상을 달성하는 게 일단은 지금 정부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고 네. 여기 이제 숫자가 어떻게 맞춰질 거냐.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숫자 노름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신 교수님이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고 계시니까 네. 하실 말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의견에 이제 동의가 가는 부분도 있고 네. 조금 제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성장률 전망에 있어서는 1분기 이제 전기비로 1.3%가 나왔고 이게 연율로 따지면 5.2%입니다. 네. 4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년 동기비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 중반 가까이 나온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2% 중반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저는 좀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2분기 때는 1분기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기저 효과로 인해서 주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3분기, 4분기에 그냥 평소 속도로만 가져도 수치상으로는 2% 중반의 성장률이 나오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망 기관들도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제가 동의가 되는 부분은 지금 분명히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출 기업, 특히 반도체 수출 기업은 대기업이고 네. 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고소득자들이 많습니다. 네. 반면에 고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수입 기업입니다. 이 수입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기도 하고 또 관련된 종사자들도 상대적으로는 소득이 좀 낮은 분들입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려를 해야 할 것은 소득 양극화가 좀 심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만일 지금 고금리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래서 취약계층의 연체율도 오르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는 그런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당선인께도 질문. 예. 지금 말씀들의 이제 공통적인 점이 굉장히 이번 성장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에 대한 예단은 지금 조금 있잖아 이르다라는 거고 이 성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굉장히 이게 취약한 구조다라는 거죠. 생산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라는 단일 업종이 너무 크게 지금 의존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산업 생산을 좀 보면은 이제 반도체가 지금 11.1%가 이제 상승했는데 이거를 제한 나머지 제조업 분야가 지금 마이너스 4.3%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좀 상황이 좀 돼 있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우리의 이제 제조업의 경쟁력의 약화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고환율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산이 좀 떨어진다, 수출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저희의 이제 경쟁국이 될 수 있는 이제 중국의 제조업 굴기 그 동안에 하면서 중국산 어떤 자급화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중간재를 비롯해서. 이렇게 하면서 2차 전지 등등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저희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반영하지 않느냐 좀 이런 게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어떤 산업 경쟁력 그리고 어떤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 되지 지금 반도체라는 단일 업종의 성장이 지금 가져오는 효과 이건 상당히 좀 착시적인 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 또 효과가 경제 전체에 이제 파급하는 또 효과를 봐야지 않겠습니까? 같은 네. 성장이라도 파급력이 높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생산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좀 낮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후방 연관 그리고 이제 고용을 통한 어떤 낙수 효과를 이제 기대하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다. 그래서 반도체가 주도하는 지표 경기는 좋아질 수 있지만은 경제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로 갈 수 있다. 체감 경기는 따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2.6으로 올린다고 합시다. 그리고 2.6이 됐다고 합시다. 네. 금년 성장률이 작년 1.4였잖아요. 네. 작년 1.4에 2.6이 대단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2.6이 되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엄청나게 잘했다. 이렇게 비약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22년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성장률이 2.6이에요. 근데 그때 2.6을 들여다보니까 민간 부분이 2.1 했어요. 순수출이 0.4 했습니다. 그러면 22년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그 해에 2.6% 성장은 누가 주도했냐? 민간 부분이 주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 금년에 2.6이 된다고 했을 때 성장률이 누가 기여할 거냐? 전부 수출이 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은 대부분이 몇몇 개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은 내수는 다 죽지 않냐? 그러면 그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냐는 거예요. 2년 동안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에 도소매 매출 증가율이 9%였습니다. 2년 동안에. 네. 근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2년 동안에 도소매 수출 증가율이요.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0.7이에요. 그럼 똑같은 2.6%라고 쳤을 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몇몇 개 업종을 빼면 지금 전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2.6이니까 또 기존 전망에 비해서 높아졌으니까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정부가 구름 위에서 노는 거다. 이 현장 바닥을 전혀 모르는 거다. 네. 제가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김미루 위원님께는 물가를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대로 다시 낮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물가를 급한 불은 끈 것인가? 네. 근데 체감 물가는 여전히 이제 높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네. 물가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가는 사실 비교적 저는 평가하기는 좀 다소 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조적인 물가 추세를 보면 네. EU나 뭐 미국이나 여타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조적인 물가가 많이 높아지지도 않았었고 2022년, 23년. 네. 그리고 지금도 확연히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결과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EU나 유럽처럼 우리가 과도하게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과도한 재정 정책을 또 하지 않으면 뭐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재정을 적게 쓰기도 했고요. 코로나19 때. 그런 면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긴 하고 다만 말씀하셨듯이 체감 물가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이제 그 근원 물가가 아닌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위주로 또 많이 뛰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높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정부가 과연 그럼 이 물가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부 안에 이제 한은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은은 물가에 충실히 대응을 해야 하지만 행정부가 이 물가에 어디까지 대응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연장 또 했죠. 네. 네. 그리고 또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공짜로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다 비용이 듭니다. 네. 뭐 일례로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라고 명명하고 있는 그 사태를 보아도 그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죠. 그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기세를 생산 단가만큼 올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 결과로 한전은 엄청난 적자를 마주하게 됐고 우리는 전기를 꾸준히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누적이 되면서 한전이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하게 된 거죠. 평소에 3배 이상 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된 결과로 단기 금융시장이나 회사채 시장에 일시적인 경색이 나타나고 뭐 금융 불안으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네. 비용도 존재하고 또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관리재정 수지가 악화될 것이 좀 명약관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방만하게 하지 않아도 의무 지출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물가에 일일이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농산물 예만 들어봐도
이 농산물의 물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유통하시는 분들이나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지만 만약에 이것을 그쪽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부분을 보조하는 정책 혹은 이 기후 변동에 의해서 농산물이 급등하는 현상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이쪽 부분에 투자로 연결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일시적인 대응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발등에 불은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워낙 많이 과일값 말씀하셨으니까 많이 올라서요. 예. 지금 이제 물가가 약간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2월, 3월에 3.1%였는데 이번에 이제 4월 달 2.9%. 2.9%. 조금 내렸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유가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워낙에 유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변화고요. 추세적인 있잖아요. 변화는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건대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장바구니 물가. 네. 예, 밥상 물가를 지금 잡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잡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이제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산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가격이라 농산물은 기후 변화라든 여러 가지 수급 요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을 합니다. 따라서 네. 이거는 사전에 수급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사전 수급 관리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미 물가가 이제 급등을 좀 해버리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정을 풀어서 가격 보조금 또는 지금 세금 인하를 통해서 지금 풀고 이걸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지금 이거 막고 있는데요. 이 조치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좀 분명하고요. 분명히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수급 관리, 굉장히 예민한 그러한 물가 관리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요금을 지금 인위적으로 좀 많이 인하가 돼 있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전 같은 경우 전기 영업을 현실하지 못해서 지금 한전의 부채가 이제 200조에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어디를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정부가 있잖아요. 이걸 메꿔줄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잠재적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초래되는 이러한 물가 관리다라는 걸 좀 네.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께도 물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어쨌든 체감 물가와의 괴리가 항상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물가 정책을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헤드라인이 됐든 근원 소비자 물가가 됐든 네. 이 부분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뭐 더 떨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2% 안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문제는 소위 생활 물가라고 하는 것 또는 신선 채소 물가라 이런 건 막 10몇 프로 올랐잖아요. 네. 과일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그들이 잘 이야기하는 대로 고 타겟팅을 해서 사과라든지 배에 대한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긴급 수입을 좀 하자. 네. 그랬더니 뭐 농가에 뭐 굉장한 반발이 있고 사과와 배는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서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이 언제 쓰실 건가요? 제가 알기는 지난 20년 동안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 쓴 적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아니 사과 하나에 주먹만한 게 4,000원, 5,000원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때 대통령께서 오케이 석 달만이라도 또는 뭐 5개월만이라도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사과를 수입하는 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의견을 물어서 이 조치가 합당하냐 안 하냐를 물어서 국회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취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과 그리고 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오르면 전 대통령이 당연히 헌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과값이 뭐 잘 아시잖아요. 하나에 뭐 6,000원, 7,000원을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됐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가 좀 정책 실기한 한 면이 있다. 네.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을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사과와 배에 대한 긴급 수입을 허용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짚어볼 분야가 많아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또 월간 그 재정 동향 발표가 됐는데 관리재정 수지, 그러니까 통합재정 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까지 이제 감안을 한 관리재정 수지가 75조 3천억 원 적자.
역대 1분기 최대 적자폭 기록했습니다. 건전 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라고 하기에는 뭔가 고개가 갸웃하게 됩니다. 위원님께 먼저 질문 드릴까요? 예, 이 건전 재정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서도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많이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리 재정 수지 적자폭만 놓고 보면 지금 뭐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걸 이제 좀 세부 항목별로 뜯어보면 지출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코로나가 종식이 됐고 그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면도 있지만 분명히 일견 노력하고 있는 면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 이제 세수 측면이 좀 더 문제일 텐데요. 부동산 관련 세제도 좀 변화가 있었고, 네. 법인세에 대한 변화도 이제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이 세제 변화라는 것이 당장의 세수는 감소시키는 게 일단 비용이고, 향후에 이를 바탕으로 세수 기반이 확충이 돼서 오히려 세수가 잘 들어온다면 이것이 효용이 되긴 할 텐데, 네. 이때까지는 또 시차가 발생할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당장에는 좀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급하게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올해는 이제 반도체 산업 쪽에서도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쪽을 연말이나 이제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당분간은 관리 재정 수지를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이제 기재부 출신이시니까 직접 많이 또 보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재정 상황을?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정가의 보도처럼 지금 중시하고 있고, 재정 정책의 어떤 경기 부양 기능을 포기하면서까지 건전 재정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결과는 건전 재정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제 이게 저는 상당히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한 어떤 성찰과 어떤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지난해 저성장이 되면서 역대급 저성장이 되면서 역대급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죠. 네. 56.4조가 지금 발생을 좀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제 관리 재정 수지가 이제 87조 원 이제 적자가 났고, 이게 이제 GDP 대비 비율로 보면은 이게 3.9%거든요. 당초에 정부가 예상했던 2.6%보다 이게 1.3%포인트가 더 나빠진 이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재정 준칙상의 재정 적자 한도를 지금 GDP 대비 3%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거죠. 네. 작년에 우리는 3.9% 결산치가 나왔고, 금년에도 이게 3.9%입니다. 마이너스 3.9%인데 굉장히 이거는 지금 위험한 지금 수위에 지금 와 있는 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게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는 그 결과치로 나타나는 국채도 작년에 이제 GDP 대비 50%를 이제 돌파하는 이런 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재정 건전성 지표는 굉장히 지금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이제 재정 건전성을 지금 어떻게 회복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지출을 계속 이제 줄여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감세를 통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수가 이제 결손이 나는 이러한 좀 약간의 엇박자인 거죠.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한다면은 우선 세수는 있잖아요. 이거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데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이제 감세를 지금 정책을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지금 그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경제는 결국에는 이게 주기를 이렇게 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과 같은 어떤 경제 침체기 그리고 회복이 좀 덜 된 시점에서는 좀 내수가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좀 융통성 있게 재정 지출 좀 늘려줘야지 경기도 살아나고, 그 과정에서 세수 기반이 늘어서 이제 세수가 늘게 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하나 있죠. 문재인 정부 때 21년도죠. 코로나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금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경제 성장률이 4.1%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초과 세수가 물경 61.3조가 생겼거든요. 네. 그 돈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국민재난지원금을 드리고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이러한 걸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상의 하강 국면에 있을 때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좀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그래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이런 정책이 현명하다. 좀 다소 융통성이 있는 어떤 정책 변화가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신 교수님께도 재정 평가를 좀 그래야죠. 부탁드립니다. 경기가 어렵고 특별히 최근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취해야 돼요. 그 말은 맞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부채를 많이 늘여놓은 거예요. 따라서 정부가 쓰고 싶어도 이게 쓰면 한국 경제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을 지금 이미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못 쓰는 거지. 윤석열 정부가 이 경기가 어려울 때 이 쓰지 말자 하는 그런 차원의 건전 재정 정책이 아니다. 지난 정부가 너무 방만하게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국가 부채가 GDP에 비해서 커졌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느라고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모든 세수가 다 줄었어요. 자꾸 그 감세 정책이라 그러는데 소득세가요. 22년도에 128조인데 작년에 115조로 줄었어요. 소득세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들의 소득이 줄었다는 이야기지. 네. 그게 무슨 그 감세 정책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건가요? 따라서 지금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자연히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거를 그냥 정치적으로 감세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종부세가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종부세가 6조 8천억에서 4조 8천억으로 2조밖에 안 줄었어요. 네. 따라서 자꾸 이 경기가 나빠서 세수가 주는 걸 가지고 그냥 도매금으로 다 감세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상황을 저는 잘못 보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래 봐서 지금 우리가 재정 적자를 이 재정 건전성을 하고 싶어도 그동안 너무 이게 건전성을 많이 훼손시켰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제가 그걸 좀 강조하는 거죠. 예. 네. 예.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부채가 늘었다 이제 이 말씀하는데 그건 맞지요. 근데 부채가 왜 늘었겠습니까? 코로나 방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죠. 당시에 이제 G20 국가들도 다 재정 지출을 늘렸습니다. 네. 근데 연도 중에 재정 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국가 부채를 이제 늘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G20 국가의 평균적으로 코로나 위기 때 늘어난 국채 비율, GDP 대비 비율로 14%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늘었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있잖아요. 절반 수준으로 조금 억제가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지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보다 적은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지출을 했지만은 성과는 컸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률이 4.1% 되는 것도 고용이나 소득 개선도 이제 금방 우리가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명분과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명분 그리고 다른 나라와 어떤 비교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성과 또 같이 네. 감안해서 이걸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저희 토론 마칠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 한 말씀씩만 짧게 좀 듣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3년 남았습니다. 3년의 과제 뭐라고 보시는지 한 분씩 짧게 먼저 교수님께. 근데 대기업 지원 그만해라. 네. 그리고 지금 대기업 가려져 있어갖고 한국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제조, 무너지는 서비스업이 많은데 이 부분을 방치하고 자꾸만 반대차하고 자동차만 밀어주면 3년 뒤가 되면 정말 이 정부는 이 행정부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저는 저성장 굴레에 빠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으로 180도 선회를 해라. 그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네, 연구원님. 예, 지금 내수 부진이 돼서 결국 이렇게 많이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 내수 부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의 정상적인 파급 경로라고 봐야 되는 면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경기 변동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추세적으로 내수 둔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이거는 201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상황이고 이건 재정의 역할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 개혁을 해야 되고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되고 중대한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역동경제도 같은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도 동시에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이 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취약계층이 좀 소외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태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 확충을 해두고 이런 분들이 또 재교육을 통해서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조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굉장히 경기 순환 주기상 우리가 지금 다운 하강 상태에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과 어떤 산업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상황 관리를 좀 하고 경제를 책임지다는 자세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민간 경제에서 알아서 한다라는 다소 자유방임주의적인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어떤 경제 사이클상의 우리 하강 국면을 극복을 하고 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구조적 변환기에 우리가 네. 앞서 나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경제 정책에서 가장 두 가지가 금융 정책인데요. 금융 정책은 현재 미국의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이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마비된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재정 정책이거든요. 재정 정책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실용적으로 구사를 해서 현재 어려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크게 반등했다는데 내 지갑, 내 가계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가도 급한 불은 껐다고 하는데 장 볼 때면 여전히 지갑 꺼내기가 무섭다고 하고요. 체감하지 못하는 경제 회복, 물가 안정,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는 명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